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35년 넘게 교단에 서며 아이들을 가르쳤던 김선자의 인생이 바로 그 먼지가 되어버린 날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나이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사위인 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위의 그 비릿한 목소리에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액정을 닦아보아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99.8%. 상장 폐지라는 네 글자가 제 영혼을 핥히고 지나갔지요. 박서방,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자네가 그랬잖아. 이건 절대 떨어질 리 없는 안전한 코인이라고. 내 퇴직금 5억이 우리 딸이랑 살 집 살 돈이 전부 여기 들어갔는데.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날카로운 비수뿐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욕심부리래요? 저 원망하지 마세요. 다 어머니 팔자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제 은퇴식 날 박서방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었지요.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님 돈 불려드리고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 믿으시죠? 교직 생활 내내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저에게 사위의 제안은 달콤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꿀 뒤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을 오로지 분필가루 마셔가며 일궈낸 5억 원.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이었고 남편이 일찍 떠난 뒤 홀로 키운 딸의 미래였으며 제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보루였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 한 줌의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퇴직 증명서 위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박서방이 연락이 안 된다. 코인이 다 영원이 됐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하지만 수화기 저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다시 한번 난도질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오빠도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래. 엄마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욕심내서 투자한 거잖아. 왜 이제 와서 우리 남편 탓을 해? 딸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담보다 더 큰 슬픔은 제가 평생 가르쳐온 정의와 진실이 제 가족 안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사위가 제 돈을 잃은 것이 실수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사위가 서재에 흘리고 간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첩을 펼치는 순간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수첩 안에는 어떤 소름 돋는 진실이 적혀 있었을까요? 35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길고도 짧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낡은 가방을 메고 학교 교문을 들어설 때마다 저는 다짐했죠. 우리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생이 되자고 말입니다. 교실 바닥에 굴러다니던 분필가루를 닦아내며 제 무릎과 허리는 조금씩 망가져갔지만 가슴만은 늘 보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딸 지은이를 키우면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은퇴 후에 누릴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에 대한 희망 덕분이었죠. 드디어 맞이한 은퇴식 날 제 통장에는 평생의 핏땀이 서린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엄마, 진짜 고생 많았어. 이제는 세계 일주도 다니고 쇼핑도 마음껏 해. 딸 지은이의 축하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자 나중에 지은이가 아이를 낳으면 보태주려 했던 소중한 미천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돈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위 박서방은 번듯한 자산운용사에 다니는 수재였습니다. 늘 깔끔한 수트 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로 저를 어머님, 어머님 하며 따랐죠. 은퇴 후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박서방이 고급 한정식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현금만 쥐고 계시면 돈 가치가 반토막 나요. 제가 이번에 정말 확실한 프로젝트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건 어머님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해 보였습니다. 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처럼 대박날 신규 화폐인데 상장만 되면 10배는 우스워요. 이미 대기업 회장들도 남몰래 투자하고 있답니다.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은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박서방은 매일같이 제 집을 찾아와 과일을 깎아주며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노후 제가 책임지겠다니까요. 지훈이랑 나중에 넓은 집에서 같이 사셔야죠. 자식과 함께 살고 싶다는 노인의 외로운 욕심을 그는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처음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박서방이 보여준 수익률 화면은 경이로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이 불어나 있었죠. 보세요, 어머님. 제 말이 맞죠? 지금이 기회예요. 남은 퇴직금 다 넣으시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그냥 삽니다. 숫자에 눈이 먼 게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저를 위해 이토록 애써준다는 고마움에 저는 결국 제 인생의 전부였던 5억 원을 모두 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돈을 보낸 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산소에 가서 이제 걱정 없다고 자랑까지 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어느 날부터 박서방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자주 끊겼고 수익금을 확인하고 싶다는 제 말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새벽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사위의 낮은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차피 그 노인네 돈이야. 이미 다 세탁 끝났어. 지은이한테 대충 둘러대.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박서방이 숨기고 있던 진짜 추악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제 비명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거래 중지와 상장 폐지라는 붉은 글씨가 낙인처럼 찍혀 있었죠. 박서방에게 수백 번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어제까지만 해도 강남 아파트를 운운하던 그 호기로운 목소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제 전 재산 5억 원이 디지털 숫자의 무덤 속으로 영원히 매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딸 지은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지은이의 표정은 제가 기대했던 걱정이나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왜 왔어? 오빠 지금 머리 아파서 누워있단 말이야. 지은아, 내 돈, 내 퇴직금 5억이 다 없어졌대. 박서방 좀 깨워봐. 제 울부짖음에 딸은 오히려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래? 엄마가 욕심부려서 오빠 압박한 거잖아. 왜 이제 와서 우리 남편 탓을 해? 그 순간 알았습니다. 딸아이조차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때 안방에서 박서방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전의 공손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죠. 어머님, 투자라는 게 원래 자기 책임인 거 모르세요? 법적으로 따져도 전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주세요. 사위는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듯 저를 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철컥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찡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갈 곳 없는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대문에는 노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코인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거죠. 35년 교직 생활의 훈장 같았던 이 작은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보일러도 켜지 못한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캄캄한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죽은 남편의 이름을 불러봐도 돌아오는 건 시린 겨울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시장통 국밥집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분필만 잡던 제 손은 하루 만에 빨갛게 트고 진물이 났죠. 동료 교사였던 이들이 혹시나 알아볼까 봐 얼굴을 푹 숙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사위와 딸은 SNS에 호화로운 호캉스 사진을 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돈은 영원히 됐는데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웃고 있을 수 있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던 어느 날 정매 집행 전 짐을 정리하다가 사위가 예전에 제 서재에 두고 갔던 낡은 가죽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둔 그 수첩 안에는 암호 같은 숫자들과 함께 충격적인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가짜 상장 계획, 자금 세탁처, 그리고 이럴 수가, 이건 투자가 아니었어.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긴 제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수첩 속에 숨겨진 사위의 진짜 음모는 무엇이었을까요? 손때 묻은 낡은 가죽 수첩을 넘기는 제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박서방의 필체로 프로젝트 L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차가운 방 안,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그 정막 속에서 저는 한자 한자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일지인 줄 알았던 그것은 치밀하게 짜인 사기 시나리오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니? 제 이슬 사이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첩 속에는 제가 투자했던 그 코인이 실체도 없는 유령 코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가짜 수익률 화면을 만들기 위해 해외 서버를 대여했고 제 돈이 입금되는 족족 자신의 차명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죠. 장모님 설득 단계, 효심 자극, 강남 아파트 언급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과 땀이 그에게는 그저 공략해야 할 게임 퀘스트에 불과했던 겁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박서방은 제 돈 5억 중 2억을 이미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탕진했고 남은 돈은 세탁을 거쳐 딸아이가 엄마 욕심 때문이라며 소리치던 그날 그녀는 이미 제 피 같은 돈으로 산 안락한 소파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에 눈앞이 아찔해졌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가는 학생들을 꾸짖던 선생 김선자의 혼이 깨어났으니까요. 저는 돋보기를 찾아 쓰고 수첩에 적힌 계좌번호와 날짜들을 꼼꼼히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네가 내 돈은 가져갔을지 몰라도 내 머릿속에 든 지식까진 못 가져갔지. 저는 밤을 새워 그의 자금 흐름도를 그려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제 무너진 존엄을 찾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첩 뒷장에 적힌 낯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술지원 이민수. 민수. 20년 전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려던 저의 제자였습니다. 제가 사비를 털어 컴퓨터 학원에 보내줬던 그 아이가 지금은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가 되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년 전 끊겼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김선자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지금 네 도움이 절실하구나. 며칠 후 민수를 만나 사위의 수첩을 건넸습니다. 수첩을 훑어보던 민수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이놈들이 아주 큰 실수를 했네요. 여기 적힌 암호화폐 지갑 주소, 이거 아직 돈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지갑의 마스터키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민수의 말에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스터키는 박서방이 절대 상상도 못할 장소에 숨겨져 있었죠. 과연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선생님, 박서방이 어버이날에 드렸다는 그 디지털 액자 기억나세요? 그게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가리키며 흥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액자에 내부 저장소 깊숙한 곳에 암호화폐 지갑의 복구형 보안 문자들이 이미지 파일로 위장되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더니 사위는 제 침실 한복판에 자신의 범죄 수익을 숨겨두고 저를 비웃고 있었던 거죠. 손이 떨려왔지만 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민수야, 지금 바로 열어보자. 그 속에 든 게 무엇이든. 민수의 현란한 손놀림 끝에 모니터 위로 복잡한 숫자 배열이 쏟아지더니 마침내 지갑의 잔액이 표시되었습니다. 72억. 제 퇴직금 5억 뚱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서방은 프로젝트 L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노인의 노후 자금을 빨아들인 괴물이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보이는 듯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선생님, 이 돈은 지금 박서방이 해외로 빼돌리려고 대기 중인 상태예요. 우리가 1분만 늦었어도 영영 못 찾을 뻔했습니다. 맨수의 도움으로 우리는 박서방의 비밀 지갑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장 경찰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박서방과 제 딸 지은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선생님, 이 인간 내일 강남의 한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연답니다. 이번엔 실버타운 분양 코인이라네요. 또 다른 노인들의 영혼을 갈아 넣으려는 그들의 파티 소식에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평생 국어교사로 살며 아이들에게 인과응보와 사필 귀정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리게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가장 정갈한 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부탁했죠. 민수야, 내일 그 파티장의 모든 전광판과 스피커를 네가 장악해 줄 수 있겠니?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아주 큰 수업을 하나 하려고 한다. 민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제가 배운 모든 기술은 바로 오늘 같은 날을 위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는 박서방의 사기 행각이 담긴 녹취록, 자금 세탁 증거, 그리고 제 퇴직금을 비웃으며 내뱉던 추악한 목소리들을 편집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설거지통 앞에 선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믿었던 그 서슬퍼런 교사 김선자의 문빛이 완벽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호텔 연회장은 박 회장이라 불리는 사위의 사기극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값비싼 수트를 입고 샴페인을 든 채 거드름을 피우는 박서방, 그리고 명품백을 휘두르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제 딸 지은이. 저는 연회장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제 손엔 민수가 건네준 작은 리모컨 하나가 들려 있었죠. 제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들의 화려한 천국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바뀔 것입니다. 과연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노후를 10배로 불려줄 프로젝트를. 박서방의 호기로운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화려한 조감도 대신 박서방이 도박 사이트에서 수억 원을 베팅하는 추악한 영상과 그의 비열한 음성이 울려 퍼졌죠. 그 노인네 돈은 이미 다 세탁했어. 지은아, 엄마한테는 그냥 운이 없었다고 해. 순식간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수백 명의 투자자들의 시선이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박서방에게로 꽂혔습니다. 그때 제가 어둠을 가르고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박서방, 아니 박준호 씨, 수업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디 가나?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파고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서방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얼굴을 확인한 그의 낯빛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죠. 어머님, 이게 어떻게 자네가 내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했지? 덕분에 아주 값비싼 공부를 했네. 사람의 탈을 쓰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다는 걸 말이야.
그 순간 연회장 문이 박차고 열리며 제자 민수와 함께 수십 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미쳤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 망하면 나도 죽는단 말이야. 딸 지은이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제 팔을 붙들고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랑했던 그 맑은 눈동자는 이미 탐욕에 절어 초점을 잃고 있었죠. 지은아, 나는 오늘 딸을 잃었구나.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가 누린 그 호화로운 생활은 모두 다른 노인들의 피눈물이었단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것이 제가 부모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훈육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내 돈, 내 지갑이라며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아끼던 72억 원의 코인은 이미 민수의 손에 의해 국가 몰수계좌와 피해자 환수계좌로 이체된 후였죠. 박서방, 자네가 믿던 그 디지털 숫자가 결국 자네를 지옥으로 보냈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강남의 밤하늘을 요란하게 가를 때 저는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이 마지막 시험을 저는 비로소 통과한 것입니다. 몇 달 후 저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을 되찾고 남은 보상금은 저보다 더 힘든 처지에 놓인 사기 피해 노인들을 위해 기부했죠. 이제 제 손에는 설거짓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과 책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가끔 지은이에게서 면회와달라는 절박한 편지가 오지만 저는 읽지 않고 난로에 던져 넣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내가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노을 지는 바다를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진짜 가치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꼿꼿함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노후의 평온함은 돈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과 나의 당당함이 지켜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박서방 같은 검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자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당당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